개인이 자치단체에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형편이 어려운 자치단체들의 살림살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부금 규모가 당초 예상치를 크게 밑돌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시행 1년을 앞둔 고향사랑 기부제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김제시 고향사랑 기부금팀 이태철 팀장, 전북연구원 김동영 연구위원, 그리고 희망제작소 박지호 연구원과 JTBC 정원익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는 올해 첫 시행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 활동도 참 많았습니다. 시군별로 지역의 그 유명 인사랄지 연예인들을 또 동원을 해서 참여하고 독려하는 활동들도 했는데요. 정원익 기자, 그간의 실적, 성과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자치단체마다 실적 경쟁이 이어졌지만 공식적인 자료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실적이 좋은 자치단체들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은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지난 10월 민주당 송재원 의원의 국감 자료가 비교적 최신 자료인데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취합되지 않은 지역들도 있지만 전체 모금액은 265억 원 수준으로 전체 기부자 수는 13만 8천 명 정도입니다. 권역별 기부자 수는 경북 2만 4천여 명, 전북 2만 3천여 명, 경남 2만여 명 등입니다. 기부액 순으로는 전남 73억 원, 경북 43억 3천만 원, 전북 40억 원 등입니다. 목표 대비 모금률은 80%에 가까운 곳도 있지만 10에서 20%에 머문 곳도 있는 만큼 대부분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 국내 연간 개인 기부금이 10조 원을 넘고 지난해 일본 고향세 모금액은 8조 7천억 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그 시행 첫 해이다 보니까 많은 자치단체들이 큰 기대를 했고 또 준비도 나름 꼼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시행 1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지호 연구원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기부금 규모, 특히 이제 기금 사업 등을 기준으로 해서 제도의 성과를 명확히 평가하기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해당 제도를 벤치마킹한 일본 고향납세 제도와 비교하면 예상보다 우리 제도에 대한 관심 자체가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걸 살펴볼 수 있는 게 건수는 2분기 만에 일본 고향납세 첫 해의 기부 건수를 돌파했지만 모금액은 절반에도 약간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이고요. 이건 이제 기부자에게 돌아간 혜택이 낮고 세금이 아니라 기부인데 다양한 홍보 등 좀 제한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예,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동영 연구위원님. 예. 첫 해 가장 아쉬운 게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인식률을 제대로 제고하지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큰 문제는 행안부가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홍보를 지자체에다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취지와 필요성을 인식을 높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한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기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가 그래도 한 세 번째로 높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전라남도나 경상북도는 옆에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나 부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가 없는 상황에서 기부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러한 광역시가 없는 곳이 페널티처럼 적용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 광역시를 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지역별로 편차가 생길 수 있겠군요. 예, 이태철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 제도가 올해 시행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있어 2023년은 마중물을 부어 넣은 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 홍보 문제,
그리고 시스템 복잡 불편 문제, 기금 사업 준비 문제 등 아직도 나아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이지만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있어서 너무 선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하면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 못지않게 향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조금씩 그 언뜻 말씀 중에 내용들이 좀 섞여서 나옵니다만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규제가 더 많다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방금 팀장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홍보 문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관련 업무 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고향사랑 기부 제도는 21년 10월에 법이 제정 공포되고 시행령은 1년 후인 22년 9월 13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시행령이 공포되자 현장에서는 약 3개월여 만에 조례제정위원회 구성 그리고 답례품 선정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홍보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23년은 22년도에 전혀 사전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해를 맞이했고요.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행동을 합니다. 제도의 명칭이나 그 내용이 새까만 상황에서 지자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도 홍보와 지자체 마케팅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기부 대상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관외로 나가야 했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대부분 짧은 시간 내에 해야 해서 제도와 지역을 함께 다 알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내 지역분들에게 제도를 홍보하고 밖으로 전파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개별적인 접촉과 호별 방문, 사적 모임 등을 모두 제한하고 있어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면서도 뭔가 부족하고 답답한 마음이 컸습니다. 올해 1월 행안부 주간에 지자체 담당 공무원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기부 참여자에게 감사장을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자 법에서 홍보 방법으로 개별적인 전화 서신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사전 논란 예방 차원에서 자제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등 아직은 사례별 대응 매뉴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는 2024년도 초까지 정리해서 각 지자체에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기부금의 모집이랄지 또 홍보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제약이 많다는 말씀이고 담당 부처인 이제 행안부나 여기에서도 홍보도 소극적이고 일단 적극 행정보다는 좀 소극 행정을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들립니다. 물론 지나친 강요는 좀 지양해야 하겠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제도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김동정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현재 과도한 규제 같은 경우는 홍보 규제하고 그다음에 모금 대상, 지역, 그리고 접수처, 그다음에 기부의 방식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 규제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창조적인 모금 방식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지자체가 힘들어하는 것이 기부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도 저하고 와이프가 각각 다른 지자체에다가 기부를 했는데 한 곳에서는 답례품과 함께 감사 편지장이 함께 왔고 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감사 편지장이 온 데가 훨씬 더 거기다 기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규제를 강하게 제재를 한다면 지자체가 기부를 한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부자의 일반적인 연락처랄지 서신 교환을 강제로 막아놓으면 이 사람들을 간신히 관계를 설정을 해놨는데 관계 설정한 것을 더욱더 강화해서 방문하게 하고 또 방문하게 한 다음에 여기서 소비하게 하고 체류하게 하고 향후에는 정주인구화 할 수 있는 이 관계인구의 생활인구와 정주인구와의 단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규제 완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기부자의 최소한도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정보 제공을 통해서 기초지자체와 기부자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대로 기부를 주고받는 관계로만 끝나지 않고 유대의 끈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관계 인구로 또 다른 어떤 관광산업이라 이런 확산성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박주호 연구원님.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사례에서 안 좋은 부분들을 걷어내고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좀 과도한 규제가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장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기부자들에게 기부의 이유를 설명하고 참여의 효용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인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이 필요한데 당장 그 1단계부터 막아놓은 상황이 조금 아이러니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걷어내줘야 좀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정원희 기자 어떤 예. 생각? 일단 제도적인 한계점이 가장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뒤에 가면 다 말이 나오겠지만 현재 기부 한도가 500만 원에 1년에 묶여 있다는 것, 그리고 소득공제 한도가 또 한참 또 미치지 못한다는 것, 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또 기부를 할 수 없는 단점, 또 고향 사람 이 하나뿐인 모금 창구를 또 민간에 개방을 해서 늘려야 하는 점들, 또 기업들이 또 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들, 이런 제도들이 바탕이 됐을 때 바로 자치단체들이 차별화된 답례품 발굴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뭐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지역 지정 기부제 같은 이런 제도적인 것도 보완이 좀 돼야 될 것이고요. 좀 더 얘기를 더 해본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또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일본에서 볼 수 있는 고향세 자판기 설치, 또 아니면 편의점에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태철 팀장님. 뭐 앞서 일부 언급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기부금 상한액 자체도 조금 낮고 또 주소지에는 그 기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모금 활동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시잖아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기부금 상한액 부분에 있어서는 해제되면 지자체에서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하지만 기부금 상한액 부분과 함께 지역 제한 해제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취지 및 목적이 어찌 보면 대도시와 농산 어촌 간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음을 생각을 하면 현재 주소지 제한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김제시의 지역별 모금 현황을 보면 전북권에서는 46.7%가, 전북 외 지역에서는 53.3%가 모금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안착 여부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지방에 얼마나 기부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1년도 기준 자료를 보면 수도권의 총 인구의 50.3%가 거주하고 천대 기업의 무려 86.9%가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카드 사용액의 75.6%가 수도권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제한의 해제 필요성에 대하여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역 제한이 없어질 경우 대도시에서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를 통해서 자금 흐름을 지역에 머무르게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만일 이렇게 지역 제한 해제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하면 소멸 위기 지역 같은 특정 지역과 그 외의 지역 간 답례품 지급 비율을 이렇게 차등을 두는 안은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수도권과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농산 어촌의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차별화된 유인책이 있어야 제도의 안착과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현재 나온 여러 가지 규제사항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인은
기부를 할 수가 없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의 지금 세액 공제 한도가 낮다 보니까 이 모금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그 목소리들도 많습니다. 네, 김동영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예, 아마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시행 초기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이 세액공제 한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액 자산가일수록 세액공제 한도가 점점 높아지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딱 1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10만 원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해주긴 합니다만은 전액 세액공제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바로 캡이 씌워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가장 큰 유인 요인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1순위가 세액공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 한도를 왜 정부는 못 올려주냐?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부를 하지만 사실상 세액공제는 국세하고 지방세에서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국세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으로 보내줘야 될 교부세 같은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무한정으로 세액공제를 해주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세가 아닙니다. 지방세에서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들은 지방세의 지방 이전입니다. 대도시의 예산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저는 정부 차원에서 세액공제를 좀 완화할 필요는 있다.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면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서 이 세액공제 한도를 지금의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100% 증액해 주는 것도 고려볼 만하고요. 또 하나를 고민해 본다면 지금 현재 특례 자치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치도의 특례로 자치도에 한해서만 이 세액공제 한도를 조금 더 상향해 주는 특례를 통해서만 상향해 줘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면적인 시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랄지 특자도 지역 같은 데 중심으로 해서 일정 기간 한 1년 정도를 해보고 그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면 정책을 좀 확대해 보는 것도 유의미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박주혜 연구원님. 예. 네, 법인의 기부 참여 여부는 현재 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향사랑 기부제도 자체도 그렇고 기부 문화 자체에 대한 정착이 제대로 좀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 기부를 늘리는 것만이 과연 이게 해법인가 유일한 대안인가라고 생각하면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부를 하는 기부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부자들이 지역에 기부를 하면서 지역의 변화, 지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부를 할 텐데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나기에 혹은 가시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부자들에게 바로 기부 참여 효용성을 넓힐 수 있는 거는 세액공제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답례품도 있지만 더 직접적인 더 큰 세제 혜택을 통한 기부자들의 자기부담금 인하가 좀 필수적인 개정 요건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예. 우리가 그 초기에 답례품이 지역별로 이제 경쟁을 하는 상당히 그 큰 유인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기부 목적이 너무 답례품에만 집중되다 보면 또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우려 섞인 시선도 좀 있었는데 지속 가능한 모금 위해서 어떤 부분에 또 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좀 답례품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이제 중앙정부의 제도 설계 그리고 단일 플랫폼의 설계 자체가 지금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식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이는 우리 고향사랑 이음 플랫폼의 설계 변경은 물론이고 다양한 그 민간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대가 된다면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를 제한하고 있는 법률 조항들은 좀 과감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더 중요한 건 이제 기부라는 틀거리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불법 강요 등에 대해서 강도 높은 벌칙을 마련하는 건 병행해야 되지만 지방정부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지역을 위해 어떤 일을 위해서 기부를 해줄 수 있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득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이런 개정이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만 기부자들은 응원의 이유가 좀 더 명확해질 거고 이러한 확인들이 더 큰 참여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영 연구위원님. 예.
저희 전북연구원에서 시민 1,000명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기부를 할 생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79%가 고향 발전에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고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부를 한 방식으로 시스템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음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기가 기부할 지역을 선택하고 답례품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고향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기부를 하는데 내 돈이 어디에 쓰이고 고향 발전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없는 형태의 운영상의 한계로서는 많은 분들에게 고향 사랑을 위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책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사업을 홍보하고 거기에 내 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자체는 이 돈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기부 창구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르신들이 이 이음 시스템에 인증을 하다가 실패해서 중도에 그만두거나 아니면 농협에 가서 또 기부를 할 수가 있는데 농협에 가서 기부를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인증을 못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고향 기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인증을 꼭 하지 않더라도 뭔가 제3자가 인증을 통해서 등록을 해주고 또 답례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동 창구랄지 아니면 축제장이나 아니면 행사장에서 바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뭐 키오스크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창구를 다변화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이 고향 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할 때 일본의 사례를 참 많이 참고를 했죠. 우리보다 15년 앞서서 이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한 곳이 일본인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일본의 고향세는 2021년 한 해에만 8조 원 넘게 거쳤습니다. 첫 해인 2008년 810억 원에서 13년 만에 100배 규모로 성장한 겁니다. 2021년 기부 건수는 4,400만 건이니까 단순 계산하면 일본 국민 3명 가운데 1명 이상 참여한 셈입니다. テレビのニュースの紹介ですね。お得だなと思ってしだしました。3年前から始めて毎年8万円ほど使っております。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 가장 큰 비결은 역시 답례품입니다. 자치단체들마다 답례품 발굴에 공을 들여 많게는 수천 개를 내건 곳도 있습니다. 또 고향세 자판기까지 설치하고 편의점에서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대폭 높였습니다. 자치단체들과 손을 잡고 답례품을 한데 홍보해주는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도 성공을 이끄는 주역입니다. 2016년부터는 기업에게도 고향세 기부 시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또 사업 계획을 미리 제시하고 기부를 받는 거버먼트 크라우드 펀딩 방식은 이제 고향세 모금의 대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賛同してくれる寄付者の方から募って一緒に事業を実現していくこれは同じようにプロモーションを含めて市のことを知ってもらうきっかけにはなろうかと思います。 예, 일본의 사례와 비교를 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이 돼 있지만 일본은 기금도 많이 있고 또 기부자가 본인이 원하는 곳에 기부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상당히 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원희 기자, 관련된 말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뭐 영상에서도 좀 자세히 나왔지만요. 일본의 고향납세 기부 방식은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처럼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형태가 있고요.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특정 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지정 기부제가 있습니다. 기부금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고요. 또 태풍과 지진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는 재해 지원형 고향 납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기업이 자치단체 재생 사업에 기부할 경우에 세금을 공제하는 기업한 고향 납세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사 결과를 보면 이처럼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사용 용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무려 97.7%에 이른다는 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박지호 연구원님,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본은 이제 고향납세제도에 참여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한 12가지 정도 사업이 나열되어 있고 이제 기부자들이 어떤 사업,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도록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시스템상 그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법에 한 5가지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 수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는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저는 사실상 지방정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부 플랫폼에서 이렇게 기부를 어떻게 하든 기부를 하는 단계에서 기금 사업이 좀 더 강조될 수 있도록 하고 기부 마지막 단계에서 기부자들이 내가 투입하는 기부금이 어떤 사업에 투입될지를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저기 김동영 연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내가 고향 발전을 위한 선의의 취지로 기부를 했을 때 내가 낸 기부금이 이 지역에서 어떤 그 선순환을 가져오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또 다른 제2, 제3의 기부 행위로 연결이 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까 일부 그 납부의 편의성을 조금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른바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기부 어떤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 한 개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금 일반 그 민간의 어떤 영역을 좀 확장을 해서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총무성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보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후르사토 초이스라고 하는 민간 플랫폼이 더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한 30여 개의 민간 플랫폼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플랫폼끼리의 경쟁을 하면서 더 좋은 서비스 질을 높이고 또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홍보 활동들이 더 활발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좀 단점도 있는데요. 너무 이제 답례품 중심의 쇼핑몰처럼 운영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자체 간의 답례품 경쟁이 너무 과열화되는 그런 문제들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일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단일 플랫폼이 가지는 한계가 명확해서 저는 민간의 플랫폼을 일정하게 개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행안부가 이 민간 플랫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를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0억 정도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243개 지자체에다가 각각 800만 원씩 운영비를 내라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국가의 어떤 발전을 위한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차원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시스템 구축과 운영비를 저는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시스템을 개선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럴 때마다 지자체에 이렇게 금액을 요구한다면 지자체가 모금을 해서 그 시스템 비용을 대는 것만으로도 허덕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 운영과 개선에 관련된 비용은 행안부 차원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우리가 임실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임실 치즈가 답례품으로 상당히 큰 인기를 끌면서 전국적으로 또 모금액 1위를 달리기도 했던 그런 동인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답례품과 관련돼서는 어떤 부분이 좀 보완되고 자치단체들은 지금 어떤 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팀장님, 예, 말씀해 주시죠. 먼저 김재 씨의 답례품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1개 업체에 40개 품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농산물이 15개, 가공식품이 18개, 그 외 캠핑장 이용권 등 7개 품목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는데요. 10월 말까지 답례품 신청 금액이 2,100여 건에 1억 1,6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답례품 선호도를 보면 쌀과 잡곡이 33.1%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이 편리한 지역 화폐가 20%, 고기류가 8.7%, 그 뒤로 떡과 누룽지가 선호되었습니다. 반면에 10개월 동안 5건 이하의
선호도를 보인 품목도 9개 품목이나 달해서 이 품목들을 활성화시켜야 할 숙제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김제 쌀과 누룽지, 진안의 홍삼, 순창의 고추장, 그리고 고창의 장어 등과 같이 지역의 대표 특산물을 확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지자체 내에서는 생산이나 제조되는 품목들을 가급적 다양하게 답례품으로 구성해서 기부자의 기호나 선호들을 흡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는 답례품 참여업체가 기대했던 판로 확대나 매출 상승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전체적으로 기부금이 아직은 규모가 좀 작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김동영 연구위원님 예. 말씀해 주시죠. 임실군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이 기부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답례품을 선호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임실군의 기부자를 보면은 전라북 도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62%입니다. 그리고 외지인이 한 38%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전라북 도민 중에서도 전주 시민이 4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라북도 안에 시, 군 단위의 기부자들은 대부분 다 전주시가 시민들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뒤로 경기, 인천이 13%, 서울이 11% 이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답례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타겟, 그러니까 기부를 많이 하시는 이 계층을 토대로 해서 답례품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 시민들, 특히나 서울이나 경기 주민들이 어떤 걸 선호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타겟형 답례품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답례품에서 두 번째로 선호도가 높은 것이 지역 화폐입니다. 근데 이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은 가능한 한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화폐는 사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생산되는 물품으로 만들어져서 다시 그 돈이 지역으로 선순환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 답례품의 의도인데,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원에서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지역 화폐를 답례품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지역의 맞춤형 답례품, 그리고 고유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향후에 도입될 지정 기부제에 맞춰서 이 사업과 답례품이 연계되는 방식으로 만들 확률이 아직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간 운영 조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부금의 15% 정도를 운영비로 쓸 수 있는데, 저는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시군이 좀 힘들더라도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15%의 예산을 들여서 중간 지원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 창의성을 활용해서 향후에 운영될 지정 기부제랄지 14개 시군의 맞춤형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이 향후에 14개 시군의 하나의 허브처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지역은 이를테면 여러 가지 마케팅 전문가랄지 상품 구성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기부하는 사람들의 그 욕구를 더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어떤 별도의 전문가 집단이나 조직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홈쇼핑에 보면 MD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좋은 상품을 발굴하고 마케팅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이 다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조직에 고향사랑 기부금 팀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예. 전라북도만 있고 시군은 거의 없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활용해서 중간 조직을 통해서 이런 분야를 해결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주호 연구원. 네, 지역의 고유한 답례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보태보고 싶은데요. 지역의 특색은 비단 대표 특산물, 특산품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역의 특색을 보다 보여줄 수 있는 것들에 주목을 해야 좀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지역의 이야기를 입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답례품으로 풍부하게 준비된다면 다른 지방정부와 차별점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방정부가 이러한 주체들이 이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답례품 공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을 하려면 중장년층 못지않게 이제 청년층들의 젊은이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떤 그 제도적인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태철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김제시에서는 지난 10월 벽골제에서 개최된 지평선 축제 기간 동안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부스를 설치 운영하면서 제도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5일 동안 총 1,058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응답 내용을 보면 안다가 46.1%, 들어본 적이 있다와 모른다가 53.9% 나왔는데요. 이는 아직도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는 분들의 비율이 반을 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악한 농산어촌의 지방 재정 상태로는 수도권 등 대도시의 제도 및 지역을 함께 홍보하는 것이 버겁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모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것이 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럴 경우 수도권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층을 유인하는 데도 분명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김동영 연구위원님. 예.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에 조사를 했을 때 기부 지역을 어디로 선택할 거냐 물어봤을 때 대부분은 태어난 고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20대만 유일하게 출신 학교나 직장의 연고지도 나는 기부를 하겠다. 거기를 1순위로 하겠다라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답례품에 따라서 기부 지역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이 중요하다. 이게 20, 30대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답례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대부분은 우리 지역이 뭘 가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데 저는 향후에는 기부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중심으로 답례품을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젊은 층들의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젊은 층일수록 자기가 쓰는 돈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치 소비에 대한 경향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게임회사 넥슨에서 특정한 아이템을 구매를 하면 청각 장애인의 기기를 연결해서 고쳐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는데 2시간 만에 20만 개가 소진됐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청년층은 자기가 직접 참여하고 자기가 소비한 것이 의미 있게 쓰인다면 기꺼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향기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층들이 뭔가 참여하게 하고 또 자기 돈이 의미 있게 쓰인다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청년들이 이런 의미 있는 가치 소비와 연동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고향기부제를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기부자의 만족도, 보람을, 자긍심을 또 높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이 또 모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박주호 연구원님, 예, 말씀해 주시죠. 저도 우리 김동영 연구원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더 이어서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와 의제들에 관련돼서 지방정부의 사업들이 좀 마련되면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기부를 해야 될 이유, 이렇게 참여를 함으로써 어떻게 지역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그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도 지정기부 사업 중 활발한 영역이 이제 자신들의 삶과 기부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하지만 동물 보호, 반려동물 지원, 환경보호, 환경보존 등의 젊은 층의 참여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현재 젊은 층들이 관심 있는 이슈들을 찾아내서 우리 고향사랑 기금 사업과 연결을 할 때만 좀 더 참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지방정부가 이러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모전이나 이런 방식보다는 지역 청년들을 포함한 지역민들을 좀 자주 만나서 그들의 의견에 기반한 사업들을 개발해낸다면 우리 청년들의 참여도 자연스럽게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원희 기자 말씀해 주시죠. 고향사랑 기부제의 가장 핵심은 무엇보다 답례품입니다. 네.
그 지역에서 뭐 생산되는 뭐 물건이든 뭐든 특산품이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차별화된 답례품을 제공을 하느냐가 청년층을 이끌어내는 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답례품을 지역별로 좀 보면 뭐 요트와 열기구 탑승권, 서핑 강습권, 예를 들면 프로축구 시축권,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 데이트권,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답례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청년층을 이끌어내면서 2차, 3차 소비를 또 유발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시작이 된다면 또 이러한 기부금들을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울산 동구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청년 노동자 공유주택 조성 사업을 기부금에 사용하기로 먼저 내놨습니다. 이를 통해 좀 크게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기부금으로 원룸이나 이 빌라를 매입해서 청년 노동자들에게 저렴하게 임대를 하는 방식입니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아이디어도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좀 눈길을 좀 끄는데요. 고향사랑 기부금을 크라우드 펀딩과 연계해서 지역의 청년 창업을 돕는 겁니다. 이제 기부자들이 청년 창업자를 지정해서 기부를 하면 청년 창업자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다양한 사고의 전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청년들의 이목을 이끌어낸다면 그 지역에 빠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에 맞서서 그 기부금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에 활용하면 좋을지 마무리 발언으로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네, 정원희 기자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전에도 다양한 그런 뭐 아이디어 차원의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인구 한 4,8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인데요. 카미야마초라는 곳에서는 올해 초 고등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과 기업한 고향 납세를 결합한 형태를 통해서 학비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120억 원을 모았는데요. 올해 입학 당시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제도만 뒷받침이 돼준다면 이처럼 아이디어가 결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발굴한다면 얼마든지 지역 소멸을 늦출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박주영 의원님. 네, 그럼 현재 지역의 인구 감소 위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제 사업들이 인구 유입이나 인구 증가에 초점을 맞추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도 분명 중요하지만 저는 고향사랑 기금 사업은 현재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의 삶을 좀 변화시키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다양한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의 협력, 기부가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례로 귀농귀촌인을 위한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도 물론 좋지만 현재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주거지 환경 개선, 그 지역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주거복지 사업들을 마련한다면 지역의 인구 감소 위기를 조금씩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성영 연구위원님 예. 말씀해 주시죠. 고향사랑 기부원법에 의하면은 사업은 크게 4가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두 번째는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세 번째는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네 번째는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바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금 현재 가장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사회적 유출에 의한 인구 감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함께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한다면 뭔가 이 지방소멸에 대한 커다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가미시오 오르는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원을 완전히 무료화한다든지 공설 민영 학원을 개설해서 자녀 교육에 돈이 전혀 들지 않는 지역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좀 집중해서 사업을 한다면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업 효과가 더욱더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태철 팀장님. 예, 기금 사업의 선정은 모금액 추산이나 사업 발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홍보나 답례품 선정보다 훨씬 더 고민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김제 씨의 경우 기금 사업에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향후 3, 40년 동안 지역을 떠받치고 이끌어갈 청년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 위기에 빠진 김제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고요.
공원이나 각종 편의시설 등 시민이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곳에 쓰여져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출산 및 인구 문제가 당장 현안 문제이니까 추가적인 김제용 보육과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과 제안이 무려 52건이나 접수되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기부금이 의미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기금 사업 발굴에 있어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조용해져 가는 고향의 고향사랑 기부제로 마음을 담아 이렇게 보내시면 어떨까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곧 선물이 도착할 겁니다. 내 마음속 고향에서.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출발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나름의 가능성은 확인했지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더 멀어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들이 한창 심의 중이라고 하니까 하루빨리 통과돼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제도의 내실을 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시사토크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